여러분, 오늘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의 거의 신축에 가까운 근린주택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직접 보시게 된다면 딱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는 건 정말 보기 힘든 기회다. 그리고 이 매물이 왜 특별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수인 분당선 임해역에서 도보 2분, 실제 거리로는 1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그런데 주변 분위기는 시끌시끌한 상권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희소 입지형 주거근생 복합지역입니다. 바로 뒤에는 숲과 녹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도심 속인데도 공기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앞쪽 도로는 임해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메인축이라서 유동인구가 꾸준합니다. 즉, 임차인 확보도 쉽고 매각 시에도 매수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건물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매물은 2013년 6월에 사용 승인이 난 겨우 12년 된 거의 준 신축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주택입니다. 무엇보다도 221평이라는 넓은 대지를 품은 물건으로 땅값만 해도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층은 근생과 다가구 주택이 함께 구성된 구조로 48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지어진 근린주택이 겨우 최저가 28억에 나와 있는 현재 분당 일대에서 극히 보기 어려운 형태의 복합건물입니다. 분당에서 경매 물건이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물건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 이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관은 전체가 밝은 석재 형태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도 신형 시스템 창호 형태로 보강되어 있어 건물 자체의 시세 경쟁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첫인상은 이건 소유자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쓴 건물이다 였습니다. 주차장도 넓게 나 있고 건물 앞마당이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임해동은 분당에서도 주거 수요가 가장 안정적인 지역 중 하나라서 다가구 주택의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고 근생 수요도 분당 성경강선 더블 역세권 덕분에 탄탄합니다. 이런 입지, 이런 구조, 그리고 이런 외관 상태의 건물이 현재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드문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사건 2024 타경 69,116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75-5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7억 5,978만 6,23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최저입찰가는 무려 49% 수준 28억 2,229만 5천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매우 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731이 약 221평, 건물 연면적은 787.1일이 약 238평 규모로 분당 임해동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대지 지붕과 넉넉한 건축 연면적을 갖춘 건물입니다. 사건은 2024년 10월 31일 부동산 강제 경매로 접수되었고 채권자는 최5호, 채무자는 105호입니다. 입찰은 총 3번 진행 중이며 1차, 2차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3차 입찰일은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즉 지금 이 타이밍은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형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구분된 등기나 분리 매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외관과 구조, 그리고 실제 주변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만 보셔도 감이 오시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건물의 전체 구조.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옥탑층까지 갖춘 상당히 단단한 구조의 근린주택입니다. 지어진 연식을 감안해도 외관 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외벽 석재 마감과 일부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 일반 다가구 주택과 비교하면 훨씬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지하층은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1층은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해 있으며 1층 내부에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시외 건물 기역 니은 구조물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최적으로
불법 여부와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 4층은 주로 원룸, 투룸형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탑층은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디귿의 불법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내부 주요 자재와 마감 상태, 사진과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호는 복층 유리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 입주자들의 난방 효율이 좋습니다.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등 기본적인 안전 설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은 대부분 타일 또는 강화마루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세대 내부는 일반적인 원룸 구조로 관리가 무난합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균열이나 누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용도 및 실제 이용 상황. 건축물 대장상 이 건물의 용도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혼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그 외 대부분은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 중이며 총 29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넓고 세대수가 많은 건물이다 보니 공실 리스크가 낮고 월세 기반의 안정적 캐시플로우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사주변 환경생활 인프라. 이곳이 좋은 이유는 바로 입지의 안정성입니다. 이 건물은 분당구 임해동의 주거 및 생활시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어 대형 아파트 단지, 쇼핑시설, 병원, 학원가가 모두 가까운 곳입니다. 특히 임해동은 주거 안정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가 꾸준한 편입니다. 5. 교통환경 도보 접근성이 매우 좋음. 건물 앞에서 걸어서 내려가면 도보 2분, 약 160m 거리에 분당선, 임해역 수인 분당 성경강선 환승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역에서 도보 3분 이하는 임대 속도와 공실률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 건물은 도보 2분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이 도보로 모두 연결됩니다. 6. 자연환경 조용한 주거 인프라. 건물 바로 뒤편은 산책로와 녹지가 연결되어 있어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임해동은 분당 중심권과 가까우면서도 소음이 적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어 전월세 수요가 꾸준하게 나옵니다. 7. 도로 및 접근성. 건물은 북측 10M 포장도로에 직접 접해 있고 차량 진입이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주차장은 건물 전면부에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어 주차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 외관 및 내부 마감 상태 양호, 총 29명 임차인 거주, 공실률 낮은 구조, 임해역 도보 3분 거리의 핵심 입지, 주변 인프라, 자연환경 모두 우수, 주거 근린 생활시설, 혼합구조 안정적 임대 수요.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핵심 체크 포인트 중 하나인 불법 구조 제시외 건물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옥탑층 존재. 우선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가 건축물 대장에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1층에 제시외 건물 기역 니은 구조물이며 면적은 약 16.47이 약 4.98평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 증축으로 분류됩니다. 옥탑층 지붕층이 별도의 구조물로 존재합니다. 이 옥탑층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디귿가 존재합니다. 이 제시외 건물이 왜 중요한가? 낙찰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위반 건축물 표기 유지. 해당 옥탑 구조물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는 이미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양성화 절차 또는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거 또는 합법화 검토 필요. 옥탑층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향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철거 후 정상화, 합법화 추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행강제금 납부. 물론 경매 투자자들은 대부분 유지 이행강제금 방식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성은 유지하면서 건물 가치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옥탑 제시외 건물의 현재 상태. 현황조사서를 보면
1층과 지붕층에 제시외 건물 기역, 니은 2개가 존재하며 이곳은 방으로 개조하여 임대와 관리실,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면적은 정식 건축물 대장의 4층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 실제 사용 면적의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는 다가구 근생 혼합 건물에서 매우 흔합니다. 4. 불법 구조와 투자 리스크. 다만 직접 낙찰을 받으신다면 다음 두 가지 리스크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리스크. 성남시 기준 불법 증축분에 대해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백만 원 수준으로 건물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감당 가능한 정도입니다. 양성화 가능성 검토. 옥탑층 위치가 현행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에 맞는지 구조 안전 확인이 가능한지에 따라 합법화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물의 용적률 상황은 현재 지상층 면적 기준 법적 용적률을 크게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양성화 가능성은 검토해 볼 만한 수준입니다. 5. 제시외 건물이 임대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 건물은 총 29명의 임차인이 모두 입주한 상태이며 불법 구조가 현재 임대 수익을 방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낙찰 후에도 건물 사용임대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옥탑층 16.47이 제시외 건물 존재이 존재하며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불법 증축으로 위반 건축물 표기되어 있습니다. 합법화 가능성은 조건부로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임대 수익이나 운영에는 문제 없지만 다만 향후 이행강제금 또는 추임 비용 고려 필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의 권리를 분석하고 임차인의 현황과 대항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설명, 입지, 구조, 수익성까지 보셨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와 진짜 괜찮은 건물이네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근린주택 경매에서 진짜 승패는 권리에서 결정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건물도 속을 뜯어보면 근저당과 압류 임차인 임차권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당 대지 221평 세입자 29명 건물은 권리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이걸 정확하게 찢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핵심 요약, 소유자 100단독, 근저당권 총 4건, 신한은행 16억 2천 말소기 중권리, 신한은행 2억 4천, 김 4억, 김 3억, 총 25억 6천만 원. 가압류 기업개인 합쳐서 약 7억 원 상당이 잡혀 있지만 모두 말소기 중권리보다 늦게 잡혀서 전부 소멸. 즉 근저당과 압류는 모두 깨끗하게 0원으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는 총 29명의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된 임차인 중 14명의 보증금 총액이 14억 8,300만 원이며 월세 총액은 296만 원입니다. 겉만 보면 아, 안정적이네, 좋아 보이네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이트 기준으로 임차인 29명 전원이 대항력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법원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29명 전원이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즉 겉으로는 인수 금액만 4억 5,976만 원, 표에 적힌 낙찰자 인수 예상 금액, 또한 확정일자 전입일자 미제출된 임차인 11명은 보증금조차 확인이 안 돼서 추정 인수 위험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인수금액 45억? 아니, 더 나올 수도 있겠네. 분당이라도 이런 물건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90%는 2단계에서 영상을 끄고 나갑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29명 중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즉 진짜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은 딱 1명이며 나머지 28명은 표기상은 대항력 있음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파쇄 가능합니다. 그럼 딱 1명 인수, 이 부분은 어떻느냐? 세입자 중에 252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전입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에 월세 66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은 2010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이 255에 대한 500만 원만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55는 서류상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최악의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겨우 500만 원을 인수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세입자의 보증금 인수가 겁이 나서 경매에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정확한 권리를 알고 경매에 뛰어들어갔을 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물건에 이러한 대항력이 없었다면 벌써 낙찰이 되어 주인을 찾아갔겠지요. 이제 이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러한 분석이 멤버십 가입의 가치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조사된 임차인 29명 중 14명의 보증금 총액이 14억 8,300만 원이며 월세 총액은 296만 원입니다. 그리고 29명 중에 10명이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모두 9억 9,300만 원이며 월세 65만 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현재 정확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뿐이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내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 가장 현실적인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모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최저입찰가 28억 2,229만 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분당은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LTV 70%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28억 2,229만 원에 70%를 적용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약 19억 7,56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잡는 순간 은행이 약 19억 7천만 원을 대신 내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30%는 여러분의 현금, 즉 자기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28억 2,229만 원에 30%를 적용하면 약 8억 4,669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취득 과정에서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 100만 원, 인지세, 취득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을 편하게 모두 합쳐서 약 1천만 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하셔야 하는 현금은 자기 자본 8억 4,669만 원, 여기에 기타 비용 약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약 8억 5천만 원 전후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대출 이자 계산입니다. 대출이 19억 7,560만 원이고 금리는 연 4%로 가정하겠습니다. 연 이자는 약 7,902만 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658만 원이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여러분이 낙찰받는 순간 은행에 매달 658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입한 현금 8억 4천만 원도 사실상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만 두어도 연 4%의 이자가 붙습니다. 8억 4,669만 원에 4%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약 3,386만 원, 5월 기준으로는 약 282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의 현금이 매달 282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두 금액을 합치면 낙찰 후 실제로 발생하는 월 비용이 나옵니다. 대출 이자 658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282만 원, 두 금액을 더하면 매달 약 94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했을 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건물은 임대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이고 수요가 탄탄한 분당 핵심 생활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산한 2월 940만 원이 바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실제 금융 흐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금융 흐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 매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모두 56평이며 주택과 근린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이 없기 때문에 1층을 비교해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층은 어떠하냐 하면 44평으로 근린시설 4개소와 제시외 건물 기역, 니은이 있어 모두 6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하는 최소한 6개소 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수적으로 6개소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2층은 44평으로 5개소의 주택이 있습니다. 3층과 4층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4.98평의 옥탑 1개소, 기타 베란다와 10평의 주택도 있지만 조사와 감정에서 빠진 이유로 여기에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개소가 모두 28개소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29개소로 17개소의 보증금이 7억 9,300만 원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고 보고 일단 배당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으로 해보면 보증금이 33억 6천만 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이 보증금 33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먼저 은행에 대출한 19억 7,560만 원을 갚습니다. 그럼 은행이자가 나가지 않으니까 좀 편안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8,44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자기 자본 투자금인 8억 5천만 원을 회수합니다. 그럼 자기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무피가 됩니다. 그러고도 5억 3,440만 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은 5억 3,440만 원을 이자를 많이 주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넣어두고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연 2,137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또 월로 계산하면 약 178만 원이 됩니다. 이 178만 원이 모든 투자한 돈을 원위치로 돌리고 남는 월 순수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금융사에 넣어 둔 남은 보증금 5억 3,440만 원을 절대 빼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은 세입자가 방을 뺄 때 잠시 꺼내어 돌려주고 또 세로를 맞춰 넣는 뒷돈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또 이 물건은 경매에 나올 것이고 억울한 세입자가 양성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권리 분석은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매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매각 수익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의 구조, 임대 상태, 권리, 금융 흐름까지 모두 살펴보셨죠? 이제 여러분이 이 건물을 실제로 낙찰받고 3년 뒤에 매각했을 때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법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즉시 매각하면 수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감정가는 57억 6천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이 3년 뒤 개인으로 매각하든 법인으로 즉시 매각하든 매각가는 동일하게 57억 6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낙찰받고 3년 보유한 뒤 매각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취득세는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1% 취득세와 0.1% 지방교육세가 합쳐져 약 1.1%입니다. 따라서 낙찰가 28억 2,229만 원에 대해 취득비용은 약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납부하는 총 취득원가는 약 28억 5,429만 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감정가로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은 약 29억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3년 보유 기준 공제율이 6%입니다. 따라서 약 1억 7천만 원이 공제되며 과세표준은 약 2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12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개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금 57억 6천만 원에서 양도세 12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대출 상환 금액 19억 7,560만 원을 제외하면 개인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약 25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투입했던 자기 자본 약 8억 5천만 원을 빼면 개인의 순수익은 약 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같은 조건에서 법인으로 매입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명의의 경우 취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택을 법인이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됩니다. 낙찰가 28억 2,229만 원 기준으로
법인 취득세는 약 3억 3천만 원 이상이며 여기에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약 3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장점은 취득세는 크지만 매각 시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57억 6천만 원으로 즉시 매각했을 때 법인의 양도 차익은 약 25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대부분 20% 구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약 5억 7천만 원 전후가 됩니다. 이제 법인이 매각 후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금 57억 6천만 원에서 법인세 약 5억 7천만 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대출 상환 금액 19억 7,560만 원을 제외하면 법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약 3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법인이 실제로 투입한 자기자본 8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법인의 순수익은 약 2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으로 3년 보유 후 매각했을 때 순이익은 약 17억 원, 법인이 즉시 매각했을 때 순이익은 약 23억 6천만 원입니다. 수익 차이는 약 6억 원이 넘습니다. 즉 이번 분당 건물처럼 상승 여지가 높고 매각가가 큰 구조에서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2단계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이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명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명확하게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 일부와 1층이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 달리 세금 계산이 됩니다. 미미한 부분이라 주택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점, 세액에서 더욱 세밀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인과 법인의 매각 비교는 실전 투자에서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부터 임차 현황, 금융 흐름,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매각 수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물건은 결코 쉽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전 경매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에서 갈립니다.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의 구조가 마음에 드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런 물건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정확하고 솔직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 및 문의는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분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